안녕하세요. 호쌤이랑 식물수다 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3일에 왔었던 북한산 우이령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이 6월 27일이고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 여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그때 만났던 친구들 말고 또 새롭게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만났던 목련입니다. 우리 자색 목련이죠. 잎을 잔뜩 달았네요. 그때는 이제 꽃을 달고 있었는데 이제 꽃은 다 떨어지고 보시면 다 잎들로 무성해졌습니다. 그 사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꽃이 연글어서 열매가 맺힌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봄에 꽃이 달렸던 자리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맺혀서 이제 연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나무를 쭉 훑어봤는데 열매가 몇 개 없어요. 거의 무성하게 잎만 달고 있고, 그리고 이쪽 땅바닥을 보시면 미처 연글지 못하고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린 열매들이 잔뜩 있죠. 이제 이 목련이 원래 사는 곳이 제주도나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풍토가 맞지 않아서 아마 꽃은 피우지만 열매를 맺고 자손을 퍼뜨리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원래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여기 진달래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진달래 열매입니다. 작은 꽈리고추 같이 생겼죠. 이 열매가 이제 다 익으면 여기 지금 움푹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갈라지면서 이 안에 있는 열매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철쭉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잎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구두주걱 같은 잎이 5장이 모여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열매는 꽃이 큰 만큼 진달래보다 열매가 훨씬 커요. 그리고 진달래는 열매가 좀 길쭉한 편인데 이 철쭉은 열매가 계란처럼 타원형입니다. 둥근 타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로도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봄에 우리가 꽃만 보고 잎은 못 봤던 생강나무입니다. 잎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겼죠. 그리고 잎에 변이도 좀 있어서 이렇게 오리발 같이 생긴 잎도 있고 그냥 삼각형으로 생긴 잎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변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 봄에 노란색 꽃을 달았던 그 자리에 동그란 구슬 같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 집안은 굉장히 유용한 집안이었었어요. 특히 생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이 다 쪽진머리 하실 때 그 머리를 곱게 빗기 위해서 동백기름을 머리에 발랐잖아요. 사실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상록수이기 때문에 저기 남쪽 해안가나 제주도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국에 있던 그 많은 어머님들과 할머니들이 머리에다가 바를 수 있는 동백기름을 그 동백을 가지고 다 짤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동백기름을 짤 수 있는 다른 대용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강나무가 바로 그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라고 그래요. 또는 산동백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동백기름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내륙에서 어머님들, 할머니들은 동백기름이라고 사서 머리에 발랐지만 대부분은 이 산동백, 그러니까 이 생강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짠 기름을 머리에 발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 자체가 워낙
그 기름 성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성분들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이 농나무과에 해당하는데, 농나무과가 향기가 좋고, 그 다음에 그 기름 성분을 추출하면 이제 어떤 약 성분들도 좀 있어서 왜 머리에 발랐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나무 중에서는 장뇌라고 하는 기름 성분을 추출해서 어떤 방충제, 해충 퇴치 이런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커피숍에 가면 시나몬 커피 많이 드시죠. 그 계피, 시나몬이 농나무 중에 한 종의 껍질을 말려서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잘 정제를 하면 뭐 곤충을 좀 멀리 쫓아버리는 그런 성분들을 이 농나무 집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강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짰으면 머리에 바르면 그 당시에 머리를 자주 감지도 못했을 텐데 파리가 꼬이거나 이런 벌레가 꼬이거나 이런 것도 좀 막아줬을 것 같고, 그리고 향기도 괜찮기 때문에 뭐 머리 냄새도 좀 잡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괜찮은 머릿기름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백운산 원추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바야흐로 여름은 이 나리 종류들, 뭐 참나리, 죽나리, 털죽나리 이렇게 하는 그 나리 종류들, 그리고 백합이라고 하죠. 나리 종류들하고 이 원추리 종류들의 계절인 것 같아요.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 산속이나 뭐 들판에서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꽃입니다. 이 백운산 원추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에요. 예전에 원추리라고 했던 종이 이 백운산 원추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추리는 없습니다. 이 백운산 원추리를 예전에 그냥 원추리라고 불렀었습니다. 원추리 종류들도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백운산 원추리가 산에 가면 가장 많이 만나는 원추리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북한산은 아니고요. 저희 집 마당 옆에 핀 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백운산 원추리하고는 좀 다르죠. 원추리 종류인데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꽃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꽃 색깔이 굉장히 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야산에서 피는 백운산 원추리하고는 좀 다르고요. 식물체 자체가 굉장히 장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당 한켠에 심어서 기르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퍼져나가서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 자라고 있는 원추리 종류들, 그리고 공원에 심어 기르는 원추리 종류들이 보통 이 왕원추리입니다. 나리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보는 가장 대표적인 나리, 털죽나리라고 하는 나리고요. 나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땅을 바라보면 땅나리, 옆을 바라보면 죽나리, 위를 바라보면 하늘나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있어서 죽나리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줄기에 털이 자세히 보시면 자잘한 털이 나 있어요. 잎에도 마찬가지로 털이 나 있고, 그래서 털이 나 있는 죽나리라고 해서 털죽나리라고 합니다. 여기 바위에 붙어서 굉장히 저런 곳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싶을 정도로 좀 험한 곳에서 살아가는 꽃이 있습니다. 꽃을 보시면 뭐 양지꽃이나 뱀딸기나 이런 종류들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그쪽 집안이고요. 바위 돌 위에서 피는 양지꽃이라고 해서 돌양지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요. 돌이라고 하는 접두사는 이렇게 실제로 돌을 뜻하기도 하고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양지꽃들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많이. 그래서
돌양지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 위에 피는 양지꽃, 작은 양지꽃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형태는 양지꽃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잎이 작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위 위에 붙어서 핀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재밌는 다래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래하고 좀 닮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다래 종류들하고 닮았는데, 일단 잎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자루에 털이 잔뜩 나 있고, 줄기에도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 자생다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키위의 모습입니다. 키위. 서울 인근의 산에 의외로 이 키위가 많이 퍼져 있어요. 사람들이 등산하러 갈 때 키위 챙겨 갔다가 먹고 일부 이제 끝부분 씨앗이 포함된 부분을 버리면 거기서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 인근에 있는 산들을 돌아다녀 보면 이 키위가 어렵지 않게 나타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양다래를 참다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그 토종 다래들이 있는데 그 다래들을 제껴두고 양다래를 참다래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 작살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작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가 보는 작살나무들이 자주 보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으로 나오면 볼 수 있는 작살나무는 거의 이 작살나무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 심는 작살나무는 이 종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잎도 이거보다 훨씬 좁고 좀 깔끔하게 생겼고요. 잎도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작살나무는 여기 보시면 톱니가 3분의 1 지점부터 해서 요만큼이 나 있죠. 그런데 좀작살은 이 끝부분에 3분의 1만 톱니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꽃이 달리는 위치가 좀 다른데, 작살나무는 잎과 꽃자루가 거의 붙어 있죠. 그런데 좀작살나무는 이게 한 0.5m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달립니다. 둥근털 제비꽃이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도 둥근털 제비꽃 꽃은 못 봤죠. 둥근털 제비꽃은 제비꽃 중에서도 꽃을 거의 제일 먼저 피우는 제비꽃이어서 4월만 돼도 이미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이제 열매가 여기 있어요. 지금 둥근 열매에 표면에 털이 있는 것까지를 보면 이 친구가 둥근털 제비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둥근털 제비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열매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작은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은 작은 꽃봉오리가 있죠. 이게 이제 제비꽃들의 신기한 번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제비꽃들은 거의 대부분 봄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라 제비꽃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아닌데, 이렇게 은밀하게 땅 속이나 아니면 땅 가까운 곳에서 꽃이 활짝 벌어지지 않는 꽃을 피워요. 이걸 이제 폐쇄화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 매개곤충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봄에는 이제 꽃을 활짝 피워서 다른 꽃가루를 받아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이제 요 시기가 되면 그걸 포기하고 폐쇄화라고 하는 꽃을 피웁니다. 아주 작고 꽃이 벌어지지 않는 이런 꽃을 피워서 그 안에서 그냥 자가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제비꽃 종류들은 보통 여름이 되면
폐쇄화를 만들어서 자가 수분해서 계속 또 열매를 만들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러니까 봄에는 다양한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열매를 만들고, 여름에는 자가 수분을 해서 스스로 열매를 만들고, 이런 다양한 번식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바로 이 제비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산 우이령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